네, 안녕하세요. 요새 경제 어렵죠. 다들 인플레도 있고 경기도 참 어렵고 그러나 잘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헤쳐가는데 우리가 대성공을 만약에 한다면은 중국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이 없다는 건 뭐 중국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든지 이런 흉악한 소리가 아니라 세계 제조업의 압도적 1위로서의 중국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힘에 바탕을 둬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나라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그 중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좀 좋은 중국이 생기겠죠. 혹은 힘 빠진 중국이. 그 주춧돌이 이번 경제 위기를 한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냐 없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한다면은 뭐 크게 과장된 얘기는 아닙니다.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붙지 않든지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뭐 외환 보유고가 자꾸 떨어져 간다. 또 무역 적자가 지금 8월 달에 100억 달러가 넘어서서 올해만 들어서 200억 달러가 넘어섰는데 이게 그 전에 1996년대에 가장 컸던 연간 무역 적자보다 이제 적자액이 올해 커지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같은 기사라도 계속 읽어보면은 외환 보유고 떨어져 간다는데 뭐 마지막에 가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무역 적자는 뭐 얘기 가다가 중국과의 흑자가 자꾸 적자로 지금 4개월째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 희뭇그레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일단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체질이 좀 보입니다. 먼저 외환 보유고 말씀을 드리죠. 1월부터 7월 말까지 7개월 동안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 3월에서 6월까지 3, 4, 5, 6, 4개월 동안은 감소하다가 7월에 약간 한 4, 5억 달러 소폭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7개월 동안을 통틀어서 보면 245억 달러나 감소를 해서 현재 7월 말 현재 외환 보유고 잔액은 4,386억 달러입니다. 원인은 몇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 원인은 따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무역 적자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달러가 지금 급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급 조절을 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는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으려면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언론 보도에서 환율이 환율이 급등했다, 1,300원대를 뚫었다, 하늘을 뚫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계 8위, 9위 경제 대국인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달러 인덱스가 그걸 보여줍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은요. 유로, 옌, 파운드,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 그 화폐들의 달러에 대한 환율입니다. 가중치를 둬서 하나로 묶었고요. 그 지수를 100으로 만든 게 언제냐면 1973년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 3월에 시작이 된 그 지수입니다. 그때 그 시작점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 시점이냐? 그때 브레튼 우드 체제가 해체된 직후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2월 말에 95였어요. 그러니까 1973년 대비해서 달러가 좀 약세였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6개월 사이에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95에서 108까지를 상승분을 계산을 해보면 약 13.7%가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겁니다. 그럼 같은 기간에 원화는 어떠냐? 2월 24일 날 1,206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24일 날 1,341원입니다. 즉 11.2% 상승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원화 상승률이 유로나 옌이나 파운드나 캐나다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보다도 더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율 상승 얘기를 할 때 원화가 굉장히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제가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희뭇그레한 이런 색이 칠해져 있는 데가 달러 인덱스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굵은 청색 선이 거 있는 그 시점이 2월 말쯤 됩니다. 그때 보면 달러 인덱스가 한 95쯤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쭉 올라가죠. 희뭇그레한 선 쳐져 있는 거 쭉 올라가서 지금은 108에 이르러 있습니다. 108.510입니다. 이 빨간 게 원화입니다. 원화를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 표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원화가 오히려 굉장히 스테이블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된 경제예요. 작년에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코로나에 말하자면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로 증감폭이 없는 거예요. 달러에 대해서.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이걸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잘한 건데요. 집권을 하자마자 7월 달까지, 7월 한 하순까지는 환율을 달러를 매각을 해서 아까 외환보유고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을 매각을 해서 그렇다고요. 외환을 파는 거예요. 시중에 달러를 정부가 팔아주면 환율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이 그러니까 튀질 않잖아요. 달러가 많이 공급되니까. 그래서 환율을 이제 7월 말, 7월 하순까지 환율을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환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안정화시켰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 압력이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입하는 물건이 많으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온다고요. 그러다가 7월 말쯤에 집값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인플레 압력이 지금 인플레 압력의 고점이 한 8, 9월에 올 거라고 지금 예측되거든요. 인플레 압력이 이제 왜 그러냐면 곡물이 잡히고 석유가 좀 잡혀요, 앞으로. 그럼 8, 9월에 인플레 압력에 고점이 온다라고 치면 지금은 이제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시장 추세에 따라서 가도 된다. 그래서 정부가 달러 매각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러 매각 안 하기 시작하니까 저 8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때 8월 달에 안 올라갔으면 우리는 한 104점까지 갔을 텐데 지금 8월 달에 안 올라갔었으면 좀 우리가 좀 덜 올라갔을 텐데 한 4% 정도 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달러 환율로 치면은 한 1,200원대 말이나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도 계속 팔았더라면 그런데 그때 1,300원대 초나. 근데 그때 우리가 저걸 했거든요. 제가 보면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달러 매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2%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11.2%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아직은 이 유럽 주요 통화권 또 엔화의 가치 하락폭만큼은 아직은 안 갔다. 굉장히 안정되게 가고 있다. 저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54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GDP랑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GDP가 얼마냐에 따라서 무역 적자액에 대한 그 틀이 잡히니까 GDP 대비 한 1.4% 됩니다. 작년 GDP 대비해서. 그런데 연간 최대 적자는 언제 왔냐? IMF 전에 왔어요.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였어요. 당시는 GDP가 그때 5,50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뭐 1조 달러가 넘고요. 지금은 이거에 한 3배쯤 됩니다. 1조 7천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때 5,500억 달러였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무려 3.74%였습니다. 즉 그런데 이 GDP 대비 규모 외에 다른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 당시 외환 보유고 없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종금한다 그러고서 뭐 이상한 짓 한 데다가 그 IMF 하면서 그리고 이제 OECD 가입하는데 만불 소득 넘기겠다고 YS가 이상한 데 필이 꽂혀가지고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과소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치게 되죠. 또 당시의 경제 규모는 지금 경제 규모의 그러니까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는 장기 채무가 아니라 단기 채무가 많았습니다. 그 종금상가 뭔가 이런 거 하면서. 또 당시에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면서 오랫동안 외국에 자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기업 진출을 한 그런 대외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에너지 식량 가격은 안정돼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환 보유고는 없고 경제 규모는 작고 단기 채무 비중은 높고 대외 자산은 없고 그런데 다행히 왜 에너지 식량은 안정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 맸어야 되는데 YS 정부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10,000 국민소득 $10,000에 집착을 해가지고 과소비를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IMF 그 구렁텅이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지발로.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올해 만약에 상황이랑 비교를 하면 올해는 외환보유고 많고 경제 규모 커졌고 장기 채무 아주 채무 구조가 건실해요. 그리고 대외 자산도 많고 올해는 지금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나냐? 에너지 식량 가격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에너지가 한 1년에 쓰는 에너지 수입 뭐 한 $1,000억, 뭐 $900억, $1,000억 이짝저짝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만약에 30% 오른다 그러면은 뭐 $300억 이상 퍽 올라 버리는 거죠. 지금 이 무역 적자 규모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식량 가격이에요. 올해 지금 무역 적자 나는 건 그게 폭등을 해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거랑 같이 수축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무역량, 수입량, 수출량 이런 거랑 맞춰가지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같이 수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같이 내려가니까 피해가 작아요. 최소 피해가 돼요. 미니멈 데미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미니멈 데미지를 우리가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피해라고요.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랑 같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진대 사회율을 같이 줄여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피해를 본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다시 여건이 좋아지면 이게 어떤 경쟁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덜 다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덜 다쳐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요. 즉 미니멈 데미지가 강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멈 데미지 어드밴티지 업워드죠. 반등할 때는 미니멈 데미지라는 거를 발판 삼아서 튀어오른다고요. 즉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냐면 우리가 일단 요번에 이제 그 방위 산업이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데서도 나오지만 그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발달한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교육 상대가 전방위적이에요. 아프리카 끄트머리에서부터 북미 끝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응력이 좋은 거예요. 적응력이 좋아서 세계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들 하나는 우산 장사고 다른 아들 하나는 신발 장사, 집신 장사다 이거예요. 그럼 날이 맑으면 집신이 많이 팔리고 날이 비가 오면 우산이 많이 팔리고 포트폴리오죠. 산업 전방위적이고 교육 상대가 전방위고.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사람들 중에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저는 그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제가 2008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우리 무역 의존도가 그때 90%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는데요. 경제가 성숙해서. 그때 무역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한국 경제는 박살납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안 그랬다고요. 산업 전방위에다가 교육 상대 전방위인데 같이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우리가 그 물에 안 빠져 죽는다. 물 표면에 떠갖고 뗏목 타서 떠서 물 수면이 높아지면 뗏목이 떠서 같이 숨쉬고 낮아지면 그래도 여전히 수면 위에서 같이 숨쉬고 이거는 익사 안 한다. 그래서 돈 있으면 주식 사세요. 제가 권했어요. 주변에. 2008년도 그 세계 금융위기 때. 그래서 좀 무역 의존도에 저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조를 두 개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은